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재인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와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방탄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치권 쟁점들 패널 4분과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재 바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고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정섭 손준성 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에 사실상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30일과 그리고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데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네,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사유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일사부재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뭐 사유를 추가하면 됩니다. 뭐 기존에도 법안 같은 경우에 문구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법안 형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30일과 12월 1일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되는 아마 본회의 기간에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저는 뭐 민주당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국민의힘과 이런 부분에서 뭐 탄핵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이라든지 이런 통과라는 거 조금 협의를 해서 일정을 저는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거를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민주당에서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언론을 통해 지금 나오고 있지만요, 뭐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처가의 부탁으로 민간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에서 대검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대검에 고발을 했던 이유는 검찰 내부에서 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감찰을 해달라, 이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 굳건하게 지금 수사 지휘도 하고 있고 검사로서의 어떤 지휘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 조직이 스스로 뭔가 부패하거나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이 좀 생기는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탄핵을 발의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에도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탄핵이 필요하다, 뭐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절차다, 이런 지금 설명인데 국민의힘 반발하고 있고,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 이 세금으로 샴푸를 사도 조용하던 분들이 나섰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헌법 65조는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내세운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보면 위장 전입, 그리고 코로나19 당시 스키장 이용 등이 있는데, 뭐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탄핵 사유로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본인이 인정하는 건 지금 위장 전입 정도이잖아요.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위장 전입이 과거에 그 장관 청문회 때도 나왔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위장 전입 한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하여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탄핵이라는 카드는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함부로 쓰지를 말라는 사실 그 취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냥 지각 조금 했어요. 근데 너 해고야.
뭐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면 너 탄핵이야.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그걸 가지고 약간 갑질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장에 대해서 너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냥 해고야. 이러면 갑질하잖아요. 예.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다수당, 민주당, 그 다수당을 이용해서 어떻게 갑질하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 제일 속상한 거는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정신, 시스템을 그냥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 살고 말 사람들처럼 지금 완전히 집안을 다 거덜내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럼 민주당은 왜 이럴까? 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너 탄핵당해,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하고 지연시켜가지고 이 총선 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 작전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이런 혐오감. 뭐 이거 지금 제가 오늘 그 로타리 클럽에서 주최하는 그 김장 담그기에 갔다 왔는데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마음들.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알겠습니다. 뭐 싸구려라는 표현은 다소 과한 표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 수원지검에서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을 해주신 거고요. 네, 또 한 장관은 위원님이랑 좀 비슷한 결로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 관계가 없었어도 탄핵을 했겠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예를 들면 제가 김기웅의 민주당 그럼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너가 뭔데 민주당의 대표냐.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는 손에 집히는 건 다 던지는 격이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국회가 좀 바뀌었다. 정책 이슈를 가지고 뭔가 논의가 뭔가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어떤 정책 이슈의 대결의 장이었는데 이 탄핵 국면으로 하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정쟁으로 이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졌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어떤 송영길 전 의원이 아름다운 어떤 겸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자리를 비켜주고 방탄의 한 겹을 입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당대표를 하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너무 개인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인재위원장이 됐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포석이랄까요? 그게 하나하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도 이재명 당대표 수사가 아니면 저희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국민이 알 이유도 없는 거고 착실하게 수사만 하면 돼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도둑 잡는 경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지나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는 제3의 관점, 중도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건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의원이 뭐 방탄을 위해서 의원이 되고 대표가 된 건 개인적 의견인데 그럼에도 지금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 방탄 프레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 또 이렇게 검찰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양쪽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는 검사를 감싸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검사 조직들이 또 격앙된 반응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나름대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위법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검찰총장이 그 의혹이 있는 검사를 감싸는 듯한 모양새를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또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을 해서 이 부분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별도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발까지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찾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이게 헌법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보기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네네. 우리가 기존의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뭐 인용된 경우도 있고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헌법재판 결정례를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경우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더라. 이런 경우는 안 되더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으면 여기 탄핵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검사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어떤 자정 기능을 해서 일단 제대로 처벌을 하고 어찌 보면 검찰에서 이정섭 제2차장에 대해서 수사에서 저는 배제시킨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분밖에 검찰에 차장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경우 어떤 검사 개인의 비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위장전입 지금은 너무 이게 그렇게 미미한 위반 사항이 돼버렸지만 과거에는 총리가 이 위장전입 때문에 총리에서 떨어진 낙마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라면 헌재 결정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정섭 검사를 이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고 이 탄핵안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은 이 이정섭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직무가 정지되면 실제적으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분이 지금 차장검사거든요. 그럼 차장검사는 실제 수사를 하지는 않고요. 수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인인 거죠. 메시지. 너네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걸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검찰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건 도대체 이게 이성을 잃으신 분처럼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수사검사들은 자기의 지휘검사가 막 탄핵되고 그다음에 업무가 막 정지되고 지금 그렇게 되면 약간 위축될 수도 사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공수처에다가 고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공수처에 고소를 했으면 그걸 고발을 한 상황이죠. 고발을 했으면 그걸 지켜봐야죠.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맨날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이정섭 이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탄핵은 법률 위반이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왜 감히 왜 우리 국회의원들을 수사해?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고발을 했으면 지켜봐야지 왜 탄핵까지 함께 추진을 하느냐 이런 지적인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당연히 그런 전망도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정석 차장검사 한 분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해서 직무가 만약에 정지된다라고 해서 바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장을 받는다라고 연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야당으로부터 계속해서 또 각종 의혹들로 또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있는 그런 이정석 검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수사 지휘를 하는 것보다 다른 분이 오셔서 지휘를 하면 예. 수사팀이 훨씬 더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만약에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무가 즉시 정지되더라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아니, 이런 근데 여기서 반박인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세상에 그 수사를 하는 그 검사에 대해서요. 예. 아니 수사를 더 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갑질을 하는 사람이 내가 예. 이렇게 갑질하는 거는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게 정말 다른 너무- 사람이 오면은 좀 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오면은 수사가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고 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해주신 건데 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내용 들어보시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한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게 사실 앞서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질문의 논점을 벗어난 답변을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정치인 이야기를 이번엔 또 꺼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문서문인가요? 예, 질문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대통령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수위하고 대통령실에서 제가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들의 질문을 예상해서 이른바 PG를 좀 준비를 해요. 네네. 그리고 유력한 대선 예. 주자든 아니면 당대표든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의 예상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줄 겁니다. 예상이 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근데 이 대답을 봤을 때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저런 날카로운 질문, 국민이 듣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참 할 말이 없겠구나. 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민주당은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에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들이 4.4 5.입 개헌을 떠올릴 거라며 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철회가 가능한지 1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서 발의를 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 문제니까요. 저랑 무관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4.4 5.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4.4 5.입 개헌에 빗대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보세요? 그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국회법이에요. 그게 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바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미 의제가 된 의안이 되면은요 철회를 할 때는 그 본회의에 다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은 뭐냐면 이게 의제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건 이미 의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1사부재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다시 이 정기국회 내에서는 다시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률 전문가들, 그러니까 한동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법무부 장관이니까 대표적인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그럼 한동훈 장관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미 의제가 됐어요. 왜냐? 국회의장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의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철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 동의 받지 않고 그냥 국회의장이 자기 혼자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그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4.4.5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건 절차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장관의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옳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논의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볼 수 없다 이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애매한 문구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어떤 의사 절차에서 어떤 해석을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할 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그 유권 해석을 받는 거예요. 거기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입니다. 의원과에서 이런 해석을 해준 거예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상당히 많이 문의를 했죠.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 국가기관에 판단을 해석을 받아본 다음에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뭐 자의적으로 한 것도 일단 아니고. 결론이 난 거죠 지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입장이 의안상정이 안 된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뭐 저는 거기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탄핵 사유를 추가하면 됩니다. 탄핵 사유를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이거 물고 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계속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실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을 뭐 하고 그러신 것 있기 같긴 한데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을 이렇게 뭐 시급하게 지켜야 될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탄핵하는 겁니까? 이동관 위원장 탄핵 됩니까?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부 다 얘기했잖아요. 탄핵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탄핵 자기네들이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러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분란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되는 그 소수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탁 갑과 을을 바꿔가지고 이 지금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네들 왜 우리 갑질하는 거에 조용히 있지 왜 그렇게 우리한테 덤비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론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의 정치적 해석이 다른 거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책 출판 기념회에서 이 한동훈 장관과 검찰을 향해 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써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때문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 분 아닙니까 이거?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자, 과한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도덕적 기준의 맨 끝쪽에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면은 수사를 받게 되면 우선 피해자 코스프레를 민주당 분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는 무고 지순하고 지은 죄가 없는데 일종의 거하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잘 받으시면 되고요. 법정에서 자기의 소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표현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뭐 물병을 던진다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볼 때 당내에서도 민주당 당내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저는 선을 긋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네.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네, 예. 어떤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 집권 여당에 예.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예. 자신이 어떤 만약에 불합리하다는 어떤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해명하면 되지 그 밖에서 법정의 밖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수사에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뭐 입장이 있으십니까? 약간 제가 반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탈당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고 그렇죠. 전직 뭐 당 대표이시면 뭐 표현이 좀 뭐 과한 표현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또 저는 일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우리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파리에 계셨잖아요. 그때 진짜 잡아오라고 난리였거든요. 당장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검찰에 가서 나를 수사를 해달라라고 자신 출석을 했죠. 네, 뭐 2번이나 하셨지만 여전히 뭐 아직도 검찰에서 뭐 아직 수사가 거기까지는 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본인으로서는 답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의 방향이 돈봉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송영길 대표의 어떤 뭐 그 먹사연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세상을 먹사연 연구소가 어떤 그 연구소의 후원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로서는 본인이 정말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면서 본인을 그냥 후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별건 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별건 수사라고 저도 봅니다. 이거는 고발이 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범죄 인지 수사도 할 수는 있지만은 아니 돈봉투 사건은 돈봉투 사건 끝내놓고 아니면 별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소영길 대표 수사는 지금 거기까지 그냥 넓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영길 대표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비판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설명이고 뭐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연일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함께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랑 금태섭 전 의원이 좀 뜻을 함께 한다는 게 좀 느껴지셨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신당은 수권 정당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랑 일치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당 창당 혹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결사를 같이 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당연히 열어놓죠. 오늘 뭐 그것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어떤 이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금 전 의원과 일치하는 생각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계속 만나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두 사람의 연대 그리고 제3지대 창당 뜨거운 감자인데 속도를 내긴 낼 것 같은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내년 2024년 총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뭘까, 시대 정신이 뭘까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 나아가서 아니 현상 유지 아니 과거로의 태형이냐의 그 종지부를 찍는 아주 중요한 선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2020년 마지막 총선 유세 때 4월 14일인가 13일 그 유세 날 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상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차차선을 선택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2016년 총선을 민주당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안철수가 나왔기 때문에 구도상 3자 구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대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1당이 되고요. 그의 국정감사에서 탄핵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1년의 과정에 있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문재인을 도와서 탄핵도 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미안함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쉽고 안타깝고 비판적인 생각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년 총선을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그다음 이준석, 금태섭을 지지하는 사람마저도 전체적인 큰 싸움에서는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바라볼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절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면 많은 지적과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총선이라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일종의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변하고 또 민주당도 변하면서 그런 혁신의 노력을 하다 보면 제3지대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막후 역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신당의 파급력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저는 뭐 결국 핵심은 뭐냐면 신당이 노리는 게 뭐냐. 진짜 뭐 이준석, 조국, 그다음에 금태섭, 그다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르겠고요. 무슨 생각인지는 그분은. 그러면 국회로 가겠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 이번에 국회로 가겠다.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국회로 가겠다라고 만약에 목표를 세우신다면 그러면은 이 지역구에다가 신당 만들어 갖고 후보 낸다고 해서 당선이 될까요? 저는 거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 목표라면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그럼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야가 그냥 선거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결국은 위성정당 만들고 비례신당 만드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후 노력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모든 얘기들 뭐 수권정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지역구에 내가 후보를 내서 정당 하겠다 뭐 이런 거는요 그냥 말뿐이지 결국 핵심은 비례신당 아닐까요? 핵심 비례신당일 것이다. 뭐 여러 패널 분들이 요즘 당선 예측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입니다. 맞을지 틀릴지 사실 알 수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물론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영남에다가 사실상 뭐 베이스 캠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뭔가 세를 확장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신당의 개념이 어디를 근거지로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본인은 노원병 서울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며칠 전에도 찾았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지난 가을 2022년도 9월 달에 김광석 거리에서의 연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저는 이준석 대표에서 그냥 일정 특정한 세대, 특정한 성별을 그냥 그 대변하는 정치인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그 연설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굉장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성별들, 그러니까 이 남녀 다. 그걸 들으면서도 상당히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이제는 정말 대중 정치인으로서 어찌 보면 전 세대를 아우를 수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대구의 살찐 고양이, 현역 의원들을 비유하면서 질책을 해달라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구 의원들에게 질책할 수 있도록 대구 시민들이 질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보수의 근거를 한 거기에서 특히나 대구 경북, TK를 기반으로 한 신당이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곧 수도권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폄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이게 비단 뭐 민주당은 반 건너 불경이 아니에요. 실제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지층을 뺏어서 간다라는 어떤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실제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연성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준석이 신당을 하면 왠지 지지하고 싶은데 아니면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을 찍겠지만 비례정당은 이준석 신당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 이런 호기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혹시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고 그분들은 당 내에서 일단 세력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보자라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준석 신당에 뭐 어떤 합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이 험지 출마론의 불씨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을 해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결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망가고 최고의 좋은 곳,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곳 사람.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험지 출마, 불출마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들으신 대로 이 대표가 지금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도부에 대해서 또는 그전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의 권고안으로 좀 많이 불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뭐 한정된 얘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기득권 교체 이런 또 거대 담론일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당위론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위론이면서도 또 동시에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정치인은 개인의 결단인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 정신과 그리고 민심을 받들어서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 하에 결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선 과정이 또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민심들이 반영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은 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 책방에서 사인회를 열었고요. 어제는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한 발언과 또 평산 책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총선에 나갈까요? 나간다면 어느 정당 소속으로 나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의 민주당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총선 전략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을 때 2022년 대선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1년 6월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일면식이 없었는데 제가 그런 어떤 도전을 하고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KBS를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추상적인 담론인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내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대 담론을 담아낼 그것이 누군가, 그런 기치를 올릴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런 일련의 삶의 궤적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준, 드러낸 윤석열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총선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시민의 권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담론을 타락시키고 가분개 운운하면서 정작 일반 사람들은 가분개 운운하면서 본인들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용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반칙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보통의 시민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정부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 정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의 목소리가 또 기사화되고 그런 분을 또 지지하는 분들도 생기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이 지금의 민주당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조 전 장관 만약에 민주당에 합류하면 이게 뭐 득과 실이 뭘까요?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다. 건넜습니까? 예. 다시 빠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조국 교수 전 장관이 어떤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는 약간 변수고 그다음에 세력화를 만든다는 건 상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페이스북에도 보면 약간 이제 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 해당하는 자신의 세력을 넣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당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신당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도 저도 알고 있고 조국 교수가 출마를 할지 여부는 이제 그 안에서 좀 논의가 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이번엔 짚겠습니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이 중진과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그리고 험지 출마를 잇따라 압박했는데 이 당사자들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중진들 또 친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곤란하십니까 말씀하기? 또 어려운 거 질문하셨어요. 지금 이번에 그 여론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좀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하는 행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요, 국민들은요, 아무튼 물갈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기득권자들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또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출마, 중진들 불출마해라. 그다음에 좋은 텃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희생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그 전에도 나왔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나오는 건 늘 나오는데요. 늘 화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계속 답이 없으면 좀 코너에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그다음 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걸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혁신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그런데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면서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씨? 사실 지금으로서는 아직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또 애둘러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사실 거절도 또 그렇다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도 아닌 좀 애매한 또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시기로서는 아직 총선까지 또 한 4, 5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즉답은 좀 피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뭐 결단을 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기 때문에 보도가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만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나는 대구에서 시작했고 대구에서 끝낼 거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정진석 의원은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겠지만 나한테는 언질이 없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조금 전 들으신 대로 고민 중인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대통령실의 의중이죠. 또 대통령실에 계셨잖아요. 의중이 지금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요. 선거에 총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죠. 네, 공식적인 입장이고 실은 어느 정도 교감하에 혁신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부분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겠죠. 그렇죠. 국민이 바라는 바, 그다음에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무조건 옳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얘기하는 게 통합이 있고요. 그 변화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변화, 쇄신이라는 건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년 총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 가능한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큰 틀에서 사고를 한다면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저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 보고 급한 밥이 차한다는 거는 저는 모든 일에 극적 효과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순서가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중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바람과 상통하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도 서울 부위원장께서 언급하신 이 신당 관련 여론조사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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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